여름 약세가 좀 펼쳐지게 되면은 뭐 한 13만, 12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비트코인 10월부터가 좋으니까 연말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한 16만 달러 이상, 18만 달러까지도 연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할 경우에는 충분히 2억 원 이상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온 기관들의 자금이 22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24억 달러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몇 배입니다. 그런데 이더가 비트한테 안 져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알트장을 생각을 하고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는 걸 답안지 다 보여주면서 하는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의 지식과 통찰력만 있어도 정말 쉬운 시장이란 거죠. 자,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 12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좀 몇 개월 정도는 한 주춤했단 말이죠. 주식시장 오르고 한국 부동산도 뭐 수도권의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뜨거울 때 비트코인 안 올라서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신고가 12만 달러 돌파했다. 이유부터 잡을까요? 정해진 흐름이었는데 이게 많이 지연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돌파했었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2월, 1월 원래 조정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한 2월 정도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원래의 흐름이었는데 1월 19일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앉자마자 관세에 폭탄을 때려버렸죠. 이게 이제 자산시장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엄청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똑같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1년 차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2년 차 때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앉자마자 그렇게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4월 10일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 그날까지 시장이 바닥을 향해서 갔었고 이제 그거를 겨우 2달 동안 힘겹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때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한 달 또 지연이 된 거예요. 이제 7월이 되어서야 이제 원래 갈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은 이렇게 뚫려 있는 뻥 뚫린 고속도로였는데 앞에 관세라는 사고가 하나 난 다음에 그거 겨우 이제 좀 이렇게 차선 좁아진 거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또 소형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중동에서. 그러면서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그 사고가 수습이 되자 이제 길이 뚫린 거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전쟁이 되면 원래 뭐 비트코인은 들고 움직일 수 있고 하면서 전쟁이 오히려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비축해야 될 자산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자 동시에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자산 중에 황금성이 제일 좋아요. 왜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한밤중에 미사일 날라왔다고 해서 못 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고 전 세계 어디선가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있어요. 주말에도 1년 365일 24시간.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알람 떠서 어디서 뭐 미사일 날라갔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분 안에 내 통장까지 꽂을 수 있죠. 그렇게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심지어 금과 같이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충격에 대한 황금성이 너무 좋은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초반 변동은 클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근데 이거는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언제든 한밤중이라도 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현금화해서 내 통장으로 1분 안에 꽂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단점이 되겠어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으로만 보면 단점이겠지만 자산 자체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시장 폭풍전야 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단하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맞아, 좀 주춤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4,000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리플이 8년 만에 신고가를 완전히 찍었고 원래 지난 1월에도 한번 잠깐 닿았었죠. 근데 그때 찍자마자 바로 떨어졌고 이번에 신고가를 의미 있게 8년 만에 뚫었거든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비트가 심지어 어제는요. 비트 혼자 내리고 알트들 다 올랐어요. 이런 흐름이 뭐냐면 알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전조 증상. 그럼 알트 세상이 곧 온다는 건가요? 곧 일단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큰 조정을 마친 시점이에요. 비트코인이 작년 3월에 전고점을 뚫었지만 그 이후에 5만 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뚫은 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1월에 걸쳐서 첫 번째 조정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2월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1월에 다시 가격이 올라서 신고가를 뚫었었지만
그 이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일으키면서 이게 떨어졌다가 6월까지 돌아왔다가 또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7월에 그 첫 번째 조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이 시점부터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알트 좀 더 여쭤보겠지만 보통 이렇게 알트가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됐을 때 앞으로 비트는 그럼 과거 사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트와 비트는 서로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불장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알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알트와 비트가 순환하면서 움직여요. 비트가 보통 먼저 오릅니다. 비트가 쫙 오른 다음에 이 자금이 알트로 들어가요. 비트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이 알트로 들어가고 또 비트는 요즘 같은 경우는 기관 위주로 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비트를 별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가 오르면은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개인들은 비트는 이미 늦었으니까 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알트가 쫙 올라요. 근데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제 또 차익 실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다시 비트가 오르는 거죠. 그렇게 서로 약간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오르는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죠. 비트도 끝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최근에 가격 움직임 계단식 상승 패턴을 분석하시던데 이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랑 다음 계단 상승한 지점은 그럼 언제죠? 계단식 상승이 이번에 나타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점. 지금 이제 아마존과 거의 경쟁하고 있는데 세계 5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죠.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5위니까. 12 때부터 봤던 것 같은 네, 뉴스 기사로. 10위권 밖에서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5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제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면서 가격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승 급조정 패턴이 아니라 한번 쫙 올랐다가 가격의 기반을 다지고 손바꿈을 하는 거죠. 그런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죠. 거치고 다시 올랐다가 통합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식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 많이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의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걔가 갑자기 다음날 마이너스 30%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이런 박스권 내에서 변동 이런 건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큰 변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만 잡는 게 아니고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동시에 해지로 매도 포지션도 같이 잡거든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눌러버리니까 얘가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가 어렵죠. 거기다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급등급락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한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온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확장세로 넘어간 시점이 굉장히 뒤로 밀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경기와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올해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심지어 7월에도 이번에도 안 할 걸로 예상되죠. 9월에도 확실하지 않아요. 60% 정도예요. 10월은 돼야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근데 올해 초나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한 4, 5월이면 금리 인하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뒤로 밀리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이밍도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원래 가야 될 타이밍에 유동성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출발이 함께 밀린 거죠. 이건 열차가 지연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세 번째 이 유동성 지연의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동성이 올해 한 4월,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그 유동성 사이클의 고점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지탱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유동성 영역대를 벗어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작된다. 네, 내년 초까지 3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2분기까지 하면은 많게는 4번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나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확장 모드로 들어간 이 유동성 사이클이 더 강력하게 확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추가적인 게 있는데 관세예요. 관세가 지금 사람들이 나쁜 걸로만 알고 있지만 관세 요율이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보편 관세로 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 정도의 관세가 매겨지면 바이든 정부 때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고용도 줄겠죠. 고용이 줄면 소비도 줄겠죠. 소비도 줄면 경기가 약해지겠죠.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풀어야죠.
그렇게 되면서 관세가 향후 유동성 확장 속도를 더 빠르게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관세가 이제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잖아요. 거의 모든 나라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관세가 영향을 주면서 유동성을 더 빠르게 확장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물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한 건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왔던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과거 사이클들에서 보았던 포물선 상승,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론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그 중간중간 급격한 조정도 있어요. 그런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연준 얘기를 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어쨌든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했고 각국 중앙은행의 엇갈리는 통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확장세로 들어갔고요. 근데 그 초입 단계입니다. 유동성 사이클도 보통 확장 단계로 들어가면은 한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속이 돼요. 그 확장기가. 근데 시장은 선반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확장기가 끝날 때까지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확장기가 끝나가는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장은 약세장으로 돌아가요. 근데 앞으로 1년에서 2년,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은 이제 확장 모드가 그러면은 그 확장 기간 동안 선반영까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많게는 1년 가까이는 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데이터 보면 비트코인은 8월에서 9월 여름 시즌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랑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달라진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기관 투자자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8, 9월 약세가 반복될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8, 9월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원래 8, 9월에 많이 실적을 확정짓기 위해서 많은 자산운용사가 3분기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8, 9월에 매도가 많이 원래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7월까지는 괜찮고 8, 9월이 안 좋아요. 원래는 9월이 더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8월이 조금 더 안 좋고 8월에 바닥을 찍었다가 9월에는 약간 회복을 하려는 그런 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013년, 2017년, 2021년 3분기는 좋았어요. 그럼 2013년, 17년, 21년이 뭐냐? 반감기 다음에. 그러면 반감기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냐? 2025년이죠. 올해입니다. 방금 2023년이었나요? 2024년이요. 24년. 그러니까 다음해인 올해는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3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사이클은 조금 연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지고 있다고. 관세나 네. 뭐 연준 때문에. 그러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반감기 다음에 3분기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면은 이게 연장되다 보면 이 위치도 같이 뒤로 밀릴 수 있죠. 그러면서 올해 3분기에는 반감기 다음에 3분기가 좋았던 것에 영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기관 투자자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8, 9월 안 좋을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8, 9월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두고 좀 너무 리스키한 포지션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알트코인 제가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름 약세가 펼쳐질 때 알트코인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걸 고려해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너무 리스키한 포지션은 취하지 말고 정 불안하다면 한 8월 초 정도에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다 할 필요는 없죠. 뭐 한 절반 정도라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 저항선 돌파 이후에 저항 매물이 없는 가격 발견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셨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다음 목표 지점은 어디죠? 네, 일단 지금 이미 가격 발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은 한번 쫙 올랐다가 통합을 거치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열을 좀 해소하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오르고 통합하고 쭉 오르고 통합하는 이 형태를 연속 깃발형이라고 해요. 한번 쫙 오르는 게 이제 깃대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이 깃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월 10일 정도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 찍을 때까지도 그런 연속 깃발형이 나왔었거든요.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깃대를 형성하면서 오르게 되면은 다음 타겟은 한 12만 달러 후반대에서 13만 달러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여름 한 8월 초중반부터 조금 약세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때까지 충분히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사이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름이라고 하면 그래봤자 뭐 이제 8월이니까 네, 한 뭐 2, 3주 정도 남은 거죠. 2, 3주 내에 13만 달러까지는 갈 네, 거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상승한다면 뭐 13만 달러 후반 정도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럼 올해 말이랑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계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른 다음에 여름 약세가 좀 펼쳐지게 네. 되면은 뭐 한 13만, 12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좀 한두 달 시간을 보낸 다음에 9월 말에서 뭐 원래 비트코인 10월부터가 좋으니까 연말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한 16만 달러 이상, 16만에서 18만 달러까지도 연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환산할 경우에는 충분히 2억 원 이상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10월부터 좋다라는 거는 뭐 과거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고 혹시 뭐 과거에 그랬다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10월, 11월이 비트코인 모든 그 계절 통틀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15년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트럼프 당선돼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10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었죠. 저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관세 정쟁과 중동 리스크가 상승의 장애물로 언급하셨는데 이게 다 해소되면 비트코인 이런 조정을 살짝 뭐 8월 달에 겪긴 하지만 올라간다는 거네요. 중동 전쟁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관세 문제는 아직 좀 남아있죠.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조금 불씨는 남아있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과거 고점 대비해서 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높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유튜브, 뭐 조회수, 코인 관련된 그 다음에 뭐 X나 스레드 이런 SNS에서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수준 대비 한 10% 수준의 관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없는 거죠, 개인들은. 가열이 없는 거네요. 네. 개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제는 이미 비트코인보다 거의 알트코인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지지부진한 계단식 상승이 반복되면서 개인들이 비트코인에서 관심을 걷어가고 있다. 그럼 누가 다 사고 있느냐? 기관과 기업들이 이거를 전부 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략 24억 달러 정도를 한 주일 만에 가져갔어요. 그럼 현재 비트코인 가격 12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개 정도인 거죠. 2만 개 정도를 일주일 만에 기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비트코인 생산량이 3,000개가 조금 넘거든요. 3,150개, 그렇죠? 이 하루에 450개니까 곱하기 7하면 3,150개죠.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3,150개가 채굴이 되는데 현물 ETF에서만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 생산되는 양의 6, 7배를 현물 ETF가 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현물 ETF가 끝이 아니라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TR,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 재무회사들, 비트코인 공개적으로 사는 주식회사들이 현물 ETF보다 비트코인을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만 하더라도 하루 생산량이 6, 7배를 가져가는데 기업들은 그 ETF들보다도 더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은 빠져나가는 거는 뭐 이해했는데 기관과 기업이 사모으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개인도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개인은 알트코인이 더 돈으로 보이겠죠. 기업은 기관은 알트를 사기에는 너무 이 리스크가 그거는 아까 리스크가 너무 말씀하신 박스피라는 걸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기관과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렵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정도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지금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은 대량으로 매집하기가 어렵죠.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규 자산 클래스로서 기관과 기업과 펀드, 연금, 기금들이 사모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럼 그런 거죠. 개인들의 관심이 점차 이 구글 트렌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관심이 점차 이제 이거 보통 사람들은 한 개를 사고 싶어 하니까 한 개 1억 6천 못 사겠는데 딴 거 사야겠다 싶어서 딴 데 가는 심리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심리들이 모여서 개인이 비트코인 관심이 계속 멀어지면 이게 관심이 멀어지는 게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없나요? 줄 수 있는데, 개인들이 사라지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거라고 봐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꾸준히 사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충격을 주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 개인 중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아예 코인을 안 사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마치 금이나 부동산처럼 생각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죠.
자, 비트코인의 또 본질 좀 여쭤보면, 비트코인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다른 디지털 자산 대체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하시던데, 이걸 네트워크 효과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해 뭐 주시나요? 간단하게 이제 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네트워크거든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그 사용하는 사용자 수의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은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 가치가 있어요. 그걸 실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검색 엔진으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로는 카카오톡밖에 안 쓰죠. 네. 다른 메신저가 있다고 해도 안 써요.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사용하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바꿀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카카오톡을 라인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배민이라고 하는 앱이 거의 압도하고 있죠. 최근에 이 사례를 가지고 누가 아는 정말 친한 회계사분이 설명해 준 게 되게 와닿는 게, 최근에 미팅하다가 작가님이 최근에 새로운 어플 깔아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네. 없어 진짜. 왜냐면은 배민에서 가장 많은 그 배달업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배민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업주라고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겠어요? 배민을 먼저 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쿠팡이치 효과예요. 말고는 네. 요기요였나? 네. 하여튼 뭐 세 개 말고는 네, 거의 없죠. 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선점 효과와 그 다음에 사용자 수에 따른 가치의 증대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실질적으로 역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비트코인은 그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데, 투자자들은 이거 양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해요? 정확히는 상품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상품 자산과 네. 위험 자산. 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으로 특성을 먼저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따라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분류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금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상품 자산이면서 동시에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 얘기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시죠?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훨씬 더. 네. 훨씬 더 이유는 있나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자산이기 때문에 채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구매력 저장소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금을 사용하겠지만 그 외의 용도로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날로그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고 실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걸 실물을 안 갖고 금 거래소에 있는 거를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명백하게 말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에 대한 증권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디지털 세상 속에서 실물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거지 그거에 대한 증권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물을 보낼 수 없는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지구 반대편에 10분 만에 현물을 보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특징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계속해서 점점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금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금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게 되겠죠. 그게 그러면 어느 사이클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되죠?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만 되면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도 상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전통금융 자산시장 안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흐름이 그냥 지속이 된다고만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2030년대쯤 어딘가에서는 금을 완전히 제낄 것으로 보고 있고 2040년대가 되면은 금과는 이제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신규 자산 클래스로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부동산과 경쟁하는 그 정도 단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가총액 1위가 금이죠? 그렇죠. 단일 자산으로서. 단일 자산으로. 네. 사실 지금은 예전 대비해서 비트코인 안 좋게 얘기한 분들이 많이 거의 굉장히 없죠, 이제는 많이 뭐.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언젠가 시가총액 1위를 비트코인이 차지한다면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미 그 미국 주식 1위 기업은 제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제 4조 달러 근처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이미 2조 6천억, 7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만 넘어가더라도 거의 같거나 더 높아지는 거. 물론 엔비디아도 오를 수 있겠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뭐 20만 달러, 25만 달러 가면은 미국 주식 1위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20위권이었어요. 근데 이미 금에 이어서 미국 주식 1위를 넘길 거라고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부터 2년 전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5위까지 올라왔어요. 남은 계속해서 게 이제 올라가기 얼마 없죠. 때문에 더 못 올라간다 얘기를 하기도 참 조심스러워. 그럼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되는 게 몇 년도쯤 되고 그때 되면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채굴되는 거는 2140년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140년이 되면은 이제 100% 거의 채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제 채굴자들이 유일하게 가져가는 수입이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비트코인 보너스는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 2070년, 80년만 넘어가도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채택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멈춰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2100년이 넘어가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의 거래 수수료로 뭐 몇 사토시, 그러니까 몇 억분의 1의 비트코인이죠. 1억분의 1 비트코인이 1 사토시거든요. 그럼 몇 사토시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00년대. 어차피 저희 죽고 난 다음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에? 제가 어차피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제가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도 그 약간 소설 형식으로 연작 소설 형식으로 적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된 시점을 적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비트코인 하나가 1조 달러를 넘는 걸로 제가 기술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1조 달러 아니면 1조요? 1조 달러.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일이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때 1조 달러는 지금의 1조 달러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100년 후면은 물가가 거의 10배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를 들면 2140년쯤에 비트코인이 마지막 코인이 딱 채굴됐어요. 딱 채굴됐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르게 띠링 하더니 이제 새로운 코인.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프로그래밍적으로 다 그 프로그래밍은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기관 및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탈중앙화라는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소유의 중앙화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는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많이 다르죠. 비트코인의 탈중앙의 가장 큰 핵심은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준과 미 재무부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마구 바뀌는 거잖아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 전쟁하면서 그렇게 하락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주인이 있는 자산은 결국 그 주인에 의해서 마음껏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주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내가 초반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선점한 그런 세력이나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해봐야 정말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해봐야 아마 5% 진짜 많아야 10% 수준일 겁니다. 현물 ETF가 지금 비트코인을 100만 개 이상 이제 가지고 있지만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사실 그 기관의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그 기관에 돈을 맡겨놓은 고객들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나 한 가족이 이미 거의 50%나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분산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국 2에서 30년간 비트코인 연평균 30% 성장을 통해 최고의 메이저 자산이 될 거로 예측하셨는데 뭐 메이저 자산은 뭐 예측하신 건 뭐 지금까지 얘기 말씀드린 거 다 알겠는데 연평균 30% 성장은 어떤 근거가 뭐예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미래에는 아마 그 이상의 상승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억도 넘어가고 50억도 넘어가고 줄어들겠죠. 그렇죠.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S&P 500 수준의 수익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한 3%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13%만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더 없죠. 정확한 지금 통계를 낸 곳이 없어요. 낸 곳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알트코인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더 많을 건데 비트코인으로 한정하면 아마 더 적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조차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근데 그 한 명도 솔직히 의미 있게 진짜로 투자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또 소수죠. 네. 엄청 많이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0.5 곁다리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뭐 100명에 몇 명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로 확대해 보세요. 제가 방금 3%라고 말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숫자지 아마 실질적으로 3%조차 안 될 겁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인터넷 수준의 보급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편입되면서 각종 포트폴리오들이 편입되다 보면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갈 거란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의 채택 단계에 따라서 이 기술이 한
70%, 80% 채택이 되는 단계부터 이제 성장률이 꺾이거든요. 이제 S자 곡선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띄게 되는데 한 7, 80% 넘어갈 때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채택률이 한 50% 되는 수준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한 20에서 3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S&P 500을 훨씬 초월하는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도 뭐 연간 70에서 80% 정도의 수익률이었지만 앞으로도 20에서 30년 정도는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평균 성장률은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S&P 500이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연 평균 성장률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2배라고 하면 26% 정도죠.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오를 수 있다. 자, 알트코인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알트코인 불장은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과 풍부한 유동성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온다고 하셨는데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이 조건은 얼마나 충족된 거죠? 지금 이제 불장의 초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입.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부터 원래는 올해 2월 정도였어야 했지만 늦어졌다. 네, 그걸 강세와 늘어졌다고 연준. 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늦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증거로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작년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할 때 그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하락했어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비중이에요. 그게 하락했다는 건 뭐냐면 그때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다른 뭐 밈코인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이런 다른 알트들이 훨씬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선도해서 오른 이런 흐름이 건전하게 모든 알트들이 오를 수 있는 구조적 상승의 기반인데 그런 구조적 상승의 기반이 아니라 밈코인들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일시적 상승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상승하면서 알트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장인 이더부터 먼저 오르면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온 기관들의 자금이 22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24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더가 22억 달러. 많이 들었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몇 배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이더가 비트한테 안 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알트장을 생각을 하고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온체인 데이터나 각종 데이터로 모든 증거들이 다 명확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교 1등이 자기 답안지 다 보여주면서 하는 시험이에요. 너무나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식과 통찰력만 있어도 정말 쉬운 시장이란 거죠. 그 흐름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8, 9월은 여름 약세가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름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알트가 한 번 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앞에 관세란 중돈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출발이 미뤄진 거죠. 그럼 출발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할까 했는데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 한번 들려야 돼. 그런 상황인 거예요. 8, 9월 여름 약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알트 얘기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다수 알트코인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는지랑 그럼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알트코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과 괜찮게 보시는 알트코인은 그럼 뭔가요? 근데 대다수 알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 이미 10만 개가 넘는 알트가 있어요. 매년 몇만 개, 아마 앞으로는 매년 10만 개 이상씩 나올 겁니다. 그거 당연히 다 대다수가 사라지겠죠.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알트코인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기로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전자산의 1%나 2% 정도 좀 그런 알트코인 한번 걸어볼게 하는 거 그럼 뭐 100배, 200배, 300배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건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골고루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의 알트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뭐 이더나 리플, 솔라나 같은 것들은 좀 더 좋게 보시겠네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미국계 코인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솔라나죠. 이런 미국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입이 끝나게 되면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시장 구조 명확한 이제 클레어리티라고 액트라고 하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한탕할 생각으로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전부 현금화 해버려. 그런 식의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이 경제사범으로 잡혀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 징역 막 100년 넘어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계 쪽에서는 더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지겠죠. 리플 솔라나 얘기해주셨는데 이더는 빼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비탈리 부테린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네. 지나가다 사진 찍히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미국계는 아니지만 저는 반미국계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물 ETF가 이더리움이 이제 생긴 이후로 이제 많은 그 미국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미국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을 흡수해버린다면은 태생은 미국계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계로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미국계로 봐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로서 위상을 되찾을 거라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를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한락한 알트코인을 꼽으셨는데 미국 코인 안정과 규제 리스크 해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 규제 리스크 해소가 가장 큰 거고요.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에 의해서 준 대장급 코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훨씬 더 올랐어야 하는 상황인데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SEC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하에서 가장 큰 규제 리스크를 때려 맞았던 코인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폴 애킨스 SEC 의장이 취임하면서 그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었죠. 기존에 이제 억눌려 왔던 게 사라지는 거니까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제 리플, 솔라나가 스테이블 코인, 리플도 이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고, 솔라나는 원래도 이제 이더리움에 이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활발하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리플이나 솔라나,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자금의 유입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금의 유입이 그 네트워크로 많이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해당 코인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한국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독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특히 고위험 알트코인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 현상의 원인은 뭘로 진단하시고 이건 바람직한 걸까 아니면 뭐 좀 다른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네,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원래 한국인이 조금 야수의 심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투자 시장에서 주식에서도 항상 한국인은 3배 ETF 아니면은 안 보는 그런 조금 이제 특유의 민족성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로는 지금 코인이 아직까지도 세금이 없다는 점. 그런 세금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투기성 자금이 몰리기 좀 쉬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건전한 투자보다는 투기성 자금이 아직까지는 움직이기 더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있겠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이제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좀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여전히 투기성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서 합법화된 카지노처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세의 또 시작점에는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 자산 요거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을 활용하고 국외화를 추진하는 것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비축 그 자산으로 이제 공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새롭게 뭐 자금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징적인 좀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세트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이제 달러 패권의 향후 굉장히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도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80% 이상의 거래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위한 기축통화로 달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계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달러 계열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암호화폐 거래, 뭐 최대 90%까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런 흐름이 되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일종의 제2의 페트로 달러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의 달러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 석유, 원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해야 된다. 이런 그 규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20% 이상의 거래가 달러 외의 거래로 통화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뭘로 메꿀 수 있느냐? 암호화폐 시장이 그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시장인데 향후 10년 후가 되면 수십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거든요. 그럼 수십조 달러만큼의 달러 그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 탈달러 현상이 말씀하신 미국 발급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미국 채권 수요를 확보하게 만들 것이 분석하셨는데 그럼 이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요? 이미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 예.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후면은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했을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나죠. 왜냐면 모든 개인, 기관, 기업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이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으로 대부분 미국 채권을 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만치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했으면 100달러치만큼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묵혀두는 거 계속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 돈이 그대로 미국 채권을 사는 수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 트럼프 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은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외에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표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죠. 그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얘기했던 자기들의 첫 번째 임무가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뒤에서는 분명히 이 작업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사이클은 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는 분명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뭔가 매수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또 엄청난 신호가 되죠. 이거는 이제 얼마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샀다라는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들어오는 시장으로 또 한 번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편입 전략이 성공하거나 시도할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든 반미 진영의 디지털 자산 전략은 어떻게 지을까요? 이미 반미 진영도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미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또 기업들이 해외 거래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를 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조금 체제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대대적으로 허용해버리면은 많은 그 중국의 부호들이 자금을 해외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홍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현물 ETF들을 승인하는 등 사업화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은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게 하는 것은 중국이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체제적인 이유로 안 될 수 있지만 승인된 기관들에 한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하고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미국처럼 현물 ETF를 출시하는 증권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추적이 되고 자금을 해외로 못 빼돌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과거와 다른 계단식 상승 패턴을 만들고 한닥장의 변동폭을 줄일 것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까요? 사이클 자체 4년은 계속 저는 계속 거죠?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공급과 수요의 역학인데 그러니까요. 수요의 이제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영향을 주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유동성 사이클도 매번 사이클마다 길이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겪고 이게 이제 대선 주기와 맞물려서 똑같이 비트코인 사이클과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이 사이클도 아주 크게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인 공급 측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거래소 내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충격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4년 주기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수십 년 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이번 사이클에서 마이크로스트레이트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들이 다음 하락장에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위험성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MSTR,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이 현물 ETF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MSTR 마이클 셀러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대다수는
플러스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 오르면 팔고 싶은. 그런 것들을 노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과연 이제 하락장이 다가오는데 이 기업들이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으려고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죠. 일단은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게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레가 없어요. 설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이 기업들이 일종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익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블랙록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외에도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현물 ETF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아마 더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아마 빠르면 올해, 느려도 내년 초 정도에는 솔라나나 리플 같은 이제 대형 미국계 코인들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들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스테이킹이 뭐예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 안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검증해주는 검증자 역할로서 이더리움을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가장 먼저 푼 사람이 보너스를 받아가는 그 체제가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를 마치 지분처럼 맡겨서 맡긴 만큼 검증자로 참여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보너스로 얻어갈 확률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 연간 4에서 5% 정도 지금 패시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작가님 여전히 사이클 투자의 유효성을 강조하시던데 기간의 참여가 그럼 사이클 변동성을 줄인다면 기존의 사이클 투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 변동성이 줄어들 뿐이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채택이 이제 S자 곡선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20에서 30년간 정도 동안은 여전히 사이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뿐 사이클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사이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계속 장기 투자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적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비중 50%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 그 이유랑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비율은요? 그거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하락장에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알트코인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그 가치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되 비트코인으로 조금 부족한 수익률을 알트코인의 약간 투기적 포지션, 공격적 포지션으로 그렇게 메꾼다. 그런 관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알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얻겠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될 수 있죠. 최소한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비중이 50% 이상은 있어야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알트코인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말로 보수적이라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의 코인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작가님 비트코인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코인 안에서만? 저는 코인 안에서만 비트코인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요. 압도적으로 높군요. 네, 뭐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비중이 이제 크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가총액 낮은 알트코인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자, 장기 보유와 그리고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도 추천하셨는데 투자재 상향과 자금 상에 맞춰 두 전략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너무 이제 전액 매도 매수를 하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장기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면 그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뭐 장기로 가져가는 비트코인을 한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50% 정도는 사이클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음 사이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대로 장기 보유 물량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고 90% 정도를 매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도적인 투자자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율,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정도는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 투자는 또 자산 가치에 대한 공부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서는 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투자자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 개념 뭐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한 번도 그 상승 추세를 깬 적이 없어요. 늘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고 50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하향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비트코인 가격이 좀만 안 좋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더불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가지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성, 상품 자산이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뭐가 있냐? 제가 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같은 경우가 사이클 이해에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언제 아셨고 처음 비트코인을 비중 낮은 건 좀 빼고 한 개 정도 샀는 기점을 한다면 그건 언제쯤 될까요? 처음에 이제 투자한 건 2019년부터였는데 한 개 이상을 투자한 건 202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이었고 본격적으로 정말 매수를 강하게 진행한 거는 2022년 후반부부터 2023년 초반부까지. 이번 사이클이 딱 시작되는 지점부터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책을 내기 전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강의를 시작한 것도 2023년 2월, 3월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였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부터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그때는 사이클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미리 알 수가 있었던 거죠. 2019년에 처음 이제 접하시고 이제 21년에 좀 그래도 한 개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그 당시 기준은 또 가격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비중이라면 2년의 격차는 있잖아요. 2년 사이에 무슨 자료나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하셨길래 어쨌든 2년 동안은 19년에는 내가 코인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는 그냥 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새로운 자산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21년부터인데 이제 그때도 이제 사이클 후반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2022년이 되어서 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시장이 이렇게 활발할 때보다 오히려 조용할 때를 더 공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봤고 그 결과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특히 이제 신규 자산 클래스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과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드는 향후 20에서 30년 동안은 그 어느 자산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성장률이 높은 자산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자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인간 지표 같은 큰 흐름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셨는데 지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인간 지표는 뭘까요? 일단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 워낙 많은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인간 지표예요. 그 유튜브에 암호화폐 관련된 영상들이 오면 그 밑에 댓글 한번 봐보세요. 욕이 많이 달려있으면 살 때예요. 그리고 반대로 각종 감사와 칭찬과 환호가 많이 달려있으면 반대로 팔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 없을까?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은요. 8, 9월에는 이제 잠시 조정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뭐 가장 큰 폭락 수준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겠죠. 네. 전쟁이 뭔가 또 어디서 벌어지면은 뭐 순간적으로 10%나 그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고 또는 이제 트럼프가 정말 미쳐서 갑자기 뭐 중국 상대로 뭐 50% 관세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의 좀 갑작스러운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일어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작가님은 급락이나 조정이 있을 때 비트를 더 사시나요? 지금 개수는 전반적으로 늘려가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적 분할 매수라고 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한 달로 나눠서 산다 그러면 매일 30만 원씩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사요. 그러다가 그 떨어질 때 이제 반대로 50만 원, 60만 원 사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월 1,000만 원을 사는 건 아닌가 하고 금액을 이제 예시로 드신 건데 한 달로 나눠서 매일 그냥 하루에 뭐 아르바이트 시급 받듯이 그렇게 사시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달에 날을 정해놓고 사세요? 저는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와도 그걸 한 번에 넣지 않고 꾸준히 사고요. 다만 이제 오를 때는 천천히 사고 반대로 내릴 때 더 빠르게 사죠. 왜요? 그냥 한 번에 어떤 조정받았을 때 좀 크게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왜 나눠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평준화의 개념으로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격이 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믿는 자산이라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작가님, 비트코인 자산의 비중도 들었고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들었으니까 이제 사이클 투자를 하시면 언제 좀 비트코인을 파실 생각이세요? 다 파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일부 매도를 할 건데 현재로서는 사이클이 지금 유동성 확장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나 늦으면 2분기까지도 사이클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 앞으로도 사이클이 거의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이클 후반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직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현금 한 1억 원 정도 있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 사도 될까요?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사이클 자체가 연장됐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9월까지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3달 정도 잡고 9월 정도까지 매수를 끝내는 플랜 정도로 잡고 매수를 시작하시면은 여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새로 사시는 분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렇죠. 좀 나눠서. 네. 뭐 지금부터 9월 말까지 70일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7천만 원 있으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매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AR 기술 전문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주목받는 동시에 보안 취약스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가진 기업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 비전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비전을 좀 내세우는 코인 자체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면은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프로젝트들 자체가 거의 중단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뭐 AI라든지 이런 거,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기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코인들은 오히려 더 멀리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가능한 게 아닐 수 있는데 북한에서 어쨌든 해킹을 통해서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와 플러스로 근데 또 그거를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또 있던데 이게 어느 게 사실 어느 게 거짓이죠? 네, 뭐 정확한 개수야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북한 쪽 소행으로 보이는 그런 해킹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킹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각종 거래소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거래를 못하게 막아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협조가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해킹을 한 그 코인은 현금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걸 하려면 이제 P2P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큰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죠. 그렇게 되면서 현금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해킹된 코인조차도 전부 죽은 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비트코인도 2100만 개 중에 4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코인으로 보여요. 로스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실된 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해킹된 코인들도 그 유실된 코인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동 물량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이 400만 개 유실에 사토시의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하반기죠.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절대로 좀 시가총액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 일확천금 노리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좀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분산 투자로 했으면 좋겠고, 8월에서 9월에 여름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을 조금 보면서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연말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시장이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코인에는 굉장한 신호인 건가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신간 나오신다면서요? 네, 홍보하고 맞습니다. 가신다면요? 8월 1일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후속작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내거든요. 이번 사이클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 사이클 후반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룬 책이니까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좋은 수익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작가님 책 보신다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심인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